이론 뽀개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물권법 총론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 물권법 총론 중에 물권의 기초 총 4가지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4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파트를 했습니다. 하나가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를 봤죠. 특히 일물일권주의 예외 2가지,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중 일필토지 일부에는 용익물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필토지 자체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고, 토지 일부로 취급하는 건물 이외 정착물 중에서 3가지. 수목의 집단은 임목연한 법률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등이 가능하고,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미분리과하시는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가능하고,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에게 소유권 인정이 되고 이렇게. 자, 일동 건물 일부에는 구분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물권 법정주의를 봤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강행 규정이고요. 법률은 국회 제정법을 말하며 2가지 의미가 있죠.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그다음 관습법이라는 것은 대법원을 말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온사사공이라고 온천권,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권리들은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 나머지 2개. 나머지 2개는 물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개개의 물권의 효력 말고요. 물권이란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이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 나옵니다.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건요. 물권의 독점성, 배타성,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나오는 효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가 있고요. 이 하나의 물건에서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의 소유권만을 인정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갑의 소유권이 을의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권리가 나머지 권리보다 우선하여 인정되는 힘,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있겠죠. 자, 먼저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고 있더라. 소유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고 있더라. 지상권과 지상권이 충돌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 대원칙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립했다라는 것은 부동산은 등기를 먼저 했다라는 거고요. 동산은 점유를 먼저 했다라는 뜻입니다. 등기를 먼저 한 자가 우선하고 동산을 먼저 손에 넣은 자가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예외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할 때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제한물권이라는 건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항상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또 하나 점유권이라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리와 병존이 가능합니다. 자, 예외 기억하시고요. 2번째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충돌하기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더라.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각과 을사의 주택 임대차를 했다. 집주인이 임대인이고요.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상대적이 뭐였어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을의 임차권은요. 갑에게만 주장하는 권리예요. 채권이 뭐였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을의 임차권은요. 임차인 세입자가 집주인 임대인에게 그 주택의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입니다. 그래서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요.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해요.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어떤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근데 채권은요, 대항력이라는 게 없는 게 원칙이에요.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는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을의 임차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을이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대표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물건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이 주택 소유권을 을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내 집이다, 나가달라, 이렇게. 반면에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의 주택 소유권이라는 물건과 을의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물권이 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자, 이제 여기에 예외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근데 예외. 어떤 예외일까?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예컨대 주택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게 첫 번째 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일반 채권자가 담보 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 경매가 되었을 때 그 경매 대가로부터 일단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 물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요. 남은 돈들을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게 맞아요. 그게 순서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채권자가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중에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나중에 양가로 1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양가로 1번은 물권 저당권 파트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적 효력 정리. 개념은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물권과 물권이 충돌한다. 원칙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예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두 번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 물권이 우선한다. 예외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채권자가 담보 물권자보다 경매 대가로부터 언제나 먼저 배당을 받는 경우도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적 효력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물권적 청권이 나왔습니다. 물권적 청권은 쉽게 일단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요. 그럼 나는 이 물건을 사용식 처분하지 못하죠. 이거를 물건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졌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내 주택을 덮침으로써 뭐 내가 다치는 건 뭐 별개의 문제고, 내 주택을 덮침으로써 내 주택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권이라는 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을 때 내 물건을 가져갔다 침해했다. 내 물건을 깔고 앉아서 내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옆집 건물이 쓰러짐으로써 내 주택을 덮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등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거나 방해를 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그 물건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를 제거해라, 방해를 제거해라, 예방을 해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란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세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물권에 기초한, 물권적이라는 말은 물권에 기초한 이런 뜻이에요. 물권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 물권에 기초한, 물권으로부터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은 점유권의 한 세트,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의 한 세트, 즉 3종, 두 세트를 규정해 놨어요. 우리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보통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3종 두 세트를 규정하고 있으면 두 번째 지상권과 같은 다른 물권은 따로 조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 204조라든가 205조를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라고 규정. 이거를 줄여서 준용한다라고 말을 해요. 법에서 어떤 조문을 여기다 적용하라라고 규정할 때 보통 준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라는 물권과 질권이라는 권리는 적용해라 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물권과 질권이라는 물권은 법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질권은 규정은 없지만 해석을 통해서 인정해 줍니다. 반면에 유치권은 끝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침을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없어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되면요 반드시 동시에 점유권도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호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유치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214조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213조를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즉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해 주질 않아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하고 있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이렇게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좀 전에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죠. 이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권 등을 본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제약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본권이라고 불러요. 결국 물권이라는 권리는 크게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본권에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는 거야. 나중에 강론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권은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 본권으로 구별하고 그래서 점유권에 따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이 있고 본권에는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다른 권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크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나누게 되는데 왜 나누느냐?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도 전혀 별개의 소송이다.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 점유의 소,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소송 본권의 소. 이렇게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강론을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하지만 다시 소유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기억할 것은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나머지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유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점유권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소유권 등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 우리 민법 28조인데요. 조문 자체를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그냥 두루 뭉술이 들어두시되 조문 자체를 조금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권의 의의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봤고요. 그 다음 성질이 나옵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요, 뭐뭐 하라고 청구하잖아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뭐뭐 하라, 반환하라, 방해를 제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게 물권으로부터 파생했기 때문에 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권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물권은 직접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 성질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물권적 조건이 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 물권적 조건을 발생하게 한 근거, 소유권이라든가 뭐 이런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권. 그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이게 물권적 성질이에요. 물권적 청구권과 그 물권적 조건을 발생케 한 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하니까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만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그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겠지. 근데 내가 소유권을 상실했어. 그럼 뭐도 상실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하는 거야. 내가 소유권을 넘겨.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만 넘기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 나한테 남겨. 소유권을 넘기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떼서 나한테 남겨놔. 이걸 유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게 1번이에요. 1번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아주 잘 나오는 물권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내용입니다. 2번, 3번은 지금 몰라도 되고요. 1번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떼서 전 소유자에게 남겨서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몇 가지 판례가 나옵니다. 자, 뒤에서 볼 거고요. 행사 요건을 봅니다. 행사 요건은 쉽게 생각하시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행사하는가의 문제인데요. 누가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침해하거나 현재 방해하거나 현재 그럴 염려가 있는 자 이렇게 되겠죠. 기본이 되겠죠. 누가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침해자, 방해자, 염려 있는 자에 대해서. 자, 문제가 어떤 경우인데 이게 뭐냐? 이게 침해 원인이에요. 갑소유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을소유 땅에 나뒹굴고 있다. 그래서 을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다.
을은 갑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는데 나무 치워라 청구할 수 있겠는데 갑이 반발하더라. 내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 간밤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더라. 그런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나무를 제거하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게 침해 원인이에요. 즉 을이 쓰러진 갑소유 나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나무가 쓰러진 원인이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서 방해가 되든 갑의 귀책 사유, 갑의 잘못 뭐가 있죠? 갑이 일부러 쓰러뜨리거나 부주의해서 쓰러뜨린 경우 고의과실 이게 보통 귀책 사유예요. 이렇게 쓰러졌든 태풍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쓰러졌든 갑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쓰러졌든 따지지 않고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도 인정이 되며 따라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 발생은 물권적 청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침해 원인을 나눠요.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불가항력.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침해 원인이 태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쓰러졌든 갑의 고의과실로 쓰러뜨렸든 상관없이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을은 갑소유 쓰러진 갑소유 나무로 인해서 손해까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나무를 제거하라 이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을 텐데 당연히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갑의 잘못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에는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우리민법 750조 불법행위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인정된다. 두 번째,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라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세 번째,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게 침해 원인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자 기초 가장 기본에 드는 거 몇 가지. 청구권자가 누구냐? 현재 물권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갑소유 건물을 을이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우리 186조에 의하여 을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때 을이요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판례 안 된단 말이야. 등기 안 했다. 네가 사실상 소유할 테겠지만 소유하겠지만 네가 사실상 소유자이겠지만 너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나가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판례. 기억은 뭐예요?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러면 소유권 상실했죠. 그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억.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두 가지는 일단 B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제3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반면에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에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가서 할 테니까
쭉쭉 일단 넘어가세요. 이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취득시효 가서 볼 거고요. 지읒은 공유 가서 볼 겁니다. 자, 치읓 봅니다. 치읒을 보면요. 점유물 반환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점유권 가서 볼 건데요. 이게 204조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를 뺏긴 사람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점유를 뺏긴 게 아니라 사기당해서 넘겨줬어요. 이건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청구권자관에서 쭉 내려다가 이제 이것까지 총 3개 본 거예요. 자, 이론 보기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게 3가지입니다. 자,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이건 나중에 가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점유권 소유권 가서 보고요. 오늘 총론에서는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누구냐? 현재 점유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유권을 가면요. 간접 점유자라는 애가 나와요. 얘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유 보조자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예요.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에게는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요 2가지 딱 일단 구별하시고, 물권적 조건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것인가 해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 간접 점유자는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 판례와 관련된 건데, 이 판례와 관련된 거는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4번.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자, 일단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권은 건물을 신축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소유 땅이고 을소유 건물이에요. 다만 그 건물이 무단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될 운명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으니 갑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1번. 갑은 건물 소유자 을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요.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예요. 근데 이 건물은 을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나가라고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냐? 자기 땅 돌려달라. 토지인도. 건물 철거해라.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거 명도 청구를 못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을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땅을 부당하게 사용했잖아요. 그 땅 무당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갑이 땅을 팔았어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도 넘어가죠.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반대로 3번.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샀다.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병한테 팔았는데 아직 병에게 소유권 등기는 넘겨주지 못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병은 건물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아닌데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데요. 병은 지금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철거할 권한은 있다. 병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 권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철거할 권한은 있다. 따라서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샀고 점유까지 받았지만 소유권 등기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병은 건물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3번. 4번은 을이 건물을 정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 정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건물 양수인과는 달리 임차인은 철거권이 없죠. 그러니까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요. 철거는 청구 못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퇴거 청구는요. 건물 철거를 위한 전제예요. 정이 건물에 있는 상태에서는 철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한테 건물 부실 테니 나가라. 이런 의미의 퇴거. 그거를 갑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정리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과 관련해서 갑수요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첫째,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는 청구할 수 없고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땅을 팔았다면 갑은 더 이상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는데 병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병은 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을이 건물을 정에게 임대했을 때 정은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철거 청구는 안 되고 퇴거 청구만 할 수 있다. 네 가지 사례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기본 내용이니까 반드시 물권적 청구와 관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용 부담 문제와 타관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비용 부담 문제는 됐고요. 타관리와의 관계에서 1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건 말씀드렸죠. 침해원이 불가항력적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침해 원인이 침해자의 고의과실까지 있다면 따로 뭐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약에 기한 청구권과의 관계가 나왔는데 이건 별거 아니고요.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반환 청구 못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나가달라, 땅, 주택 돌려달라 청구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두 개예요. 하나가 계약에 기초한 권리. 또 하나가 소유권에, 주택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 소유권에 기초한 건 뭐예요? 물권적. 계약에 기초한 건 채권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진 않아요. 반면에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은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에 걸려요. 그러니까 성질이 달라요. 똑같은 반환 청구권이지만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따위가 종료가 되면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이 병존한다. 딱 요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저당권 가가지고요. 요 판례를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청구권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다.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과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 이 두 가지 청구권은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집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성질은 다르다. 그래서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저당권 가서 다시 한번 요 판례를 써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권의 기초와 관련해서 물권적 총론의 물권의 기초와 관련해서 총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일물 일권주의 및 그 예외,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의 물권적 청구권. 그중에 물권적 청구권이 핵심이니까 점유권에 가도 또 나오고 소유권에 가도 또 나오니까 반드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권 총론의 중요한 물권의 변동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